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미국의 한 엘리트 부부가 13명의 아이를 모두 개처럼 길들였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완벽한 부모의 모습을 연기했고 일가 친척과 정부까지 속여가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개처럼 길들여졌던 아이들은 어느 날 한 번의 기회로 이 변태적인 가정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4일 새벽 밤샘 근무를 한 경찰 앤서니는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는데 갑자기 울리는 신고전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신고 전화를 한 사람은 한 여자아이였는데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조던 터핀이었고 그 당시 언니 2명과 오빠 1명과 함께 쇠사슬로 침대에 묶여 음식을 전혀 먹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몰래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늦으면 부모에게 들켜 혼난다며 아마 다시는 자신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신고 전화도 생전 처음으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위치조차도 모르겠다고 전전긍긍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앤서니는 바로 핸드폰 위치 추적을 통해 여자아이가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위고 지저분한 옷차림을 한 조던을 만나게 됐습니다. 조던이 얘기한 집은 바로 가까운 부근에 있었고 놀랍게도 커다란 고급 주택이었는데요. 조던 부모들은 앤서니와 다른 경찰 3명이 2분 동안 문을 두드리고 나서야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앤서니는 많은 테러 사건을 처리해 보았지만 이렇게 충격적인 장면은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쓰레기로 가득했고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너 살밖에 안 돼 보이는 2살 아이가 더러운 카펫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복도에는 심각한 영양실조로 허기진 채 쓰러진 5명의 아이들이 우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또 작은 방에는 전부 2층 침대로 되어 있었고 5명의 아이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무려 12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앤서니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 방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였는데요. 29세 성인이었지만 장시간의 영양실조로 마치 어린 아기와 같은 체형에 몸무게는 40kg도 채 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정신 연령은 유치원 시기에 멈춰 있었고 몸에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막내인 2살배기 아기가 자신의 배설물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몇 년 동안 목욕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상외로 아이들의 부모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모범 부부였습니다.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친가족들은 그런 일을 저지를 부부가 아니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자신들을 이용하고 통제해오며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이라는 걸 조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던은 2001년 미국 텍사스주 리오베스타에서 태어났습니다. 인구가 100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도시였어요. 일반적인 부모라면 자신의 아이를 매우 귀여워했겠지만 조던은 태어났을 때부터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했고 엄마 아빠에게 함부로 말도 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한 입 먹을 때마다 부모님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가끔은 배가 너무 고파 진흙으로 배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동생들도 모두 조던과 같은 처지였는데요. 1988년부터 2015년까지 조던의 부모는 총 10명의 딸,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서너 살이 된 조던은 항상 놀기 좋아할 나이였는데 집에 장난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루이스 아나 터피는 거의 매주마다 신용카드를 마구 긁어대며 인터넷으로 각종 어린이 장난감과 옷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물건들은 모두 거실에 두었고 어느 아이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조던은 처음으로 엄마에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빠는 조던의 뺨을 때렸습니다. 조던의 아버지 데이비드 앨런 터피는 모든 아이들에게 규칙을 정했고 부모의 허락 없이 누구도 거실에 있는 물건을 만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발각될 경우 하루 종일 굶는 건 기본이고 심하면 일주일씩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 있는 장난감과 옷을 쳐다보며 더럽고 낡은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루이스는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의 옷을 빨았습니다. 조던은 태어날 때부터
몸에서 악취가 풍겼고 큰언니 제니퍼 터핀도 몸이 지저분한 이유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조던은 그런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그는 부모가 더욱 변태적인 수단을 생각해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조던의 부모는 철저히 자식들을 말 잘 듣는 개로 길들이려고 했습니다. 조던의 부모는 명문대를 졸업한 수재이며 고소득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99년 아버지 데이비드의 수입이 급감하자 일가족은 포트워스의 고급 저택에서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시골로 이사하였습니다. 시골은 물가가 낮고 소비할 곳이 적은 수입으로도 생활이 가능하다고 여겼지만 식구가 점점 많아지자 이들 부부는 지출을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이 먹을 음식만 줄였고 본인들은 여전히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매달 곳곳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식들에게 돈 쓰는 걸 싫어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아이를 낳았을까요? 알고 보니 조던의 부모는 가톨릭 신자였는데요. 그들 부부는 아이들을 평생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축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죠. 이 두 사람에게 아이들은 단지 애완동물일 뿐이었습니다. 가정에 여유가 있을 땐 보상으로 한 입씩 주었고 여유롭지 못한 시기에는 아이들의 희생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죠. 좋은 부모 타이틀은 데이비드에게 존경과 인정, 임금 인상, 승진도 시켜주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손가락만 까딱거리면 누군가가 복종하는 쾌감을 느끼고 싶었지만 현대 사회에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자식들을 이용해 그런 삶을 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달성되려면 우선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하게끔 가르쳐야 했습니다. 조던은 길들이기 실험의 첫 번째 대상이었어요. 어린 조던이 제니퍼처럼 유치원에 가고 싶다고 하자 아버지 데이비드는 딸의 요구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 앞에서 그녀의 식사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녁 식사는 하루 종일 굶었던 조던의 유일한 식사였어요. 조던은 너무 배가 고파서 아버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던은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토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던은 3시간 내내 저는 아빠 말만 듣습니다. 아빠가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하면 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조던은 그날 아주 적은 양의 밥을 보상받았습니다. 순진했던 조던은 앞으로 아빠의 말만 잘 들으면 고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아이들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그들을 사회와 철저히 단절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미국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을 경우 보호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밤샘 고민 끝에 정부를 속일 방법을 생각해냈고 이후 10여 년 동안 아이들의 존재를 완벽히 숨겼습니다. 2007년 데이비드는 우선 초등학교 3학년인 제니퍼를 휴학시켰습니다. 그리고 각종 증명서를 정부기관에 제출하며 사립학교 설립을 신청하였습니다. 데이비드가 교장직을 맡았고 아내는 선생님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아이들을 모두 이 학교로 입학시켰고 합법적으로 홈스쿨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홈스쿨 설립으로 더 이상 아동보호기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받을 일이 없어졌습니다. 조던은 부모가 점점 무섭게 변해가는 게 두려웠고 평생 학교에 다닐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평소 식사량이 적고 가끔 한두 끼를 굶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식량을 완전히 절약하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하루에 저녁 한 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절약하기 위해 아이들의 샤워 횟수를 1년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심지어 목욕 시간을 10분으로 정하고 시간을 초과할 경우 때리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 둘씩 말을 잘 듣는 모습을 보면서 데이비드는 슬슬 가족 문화를 형성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아빠, 엄마는 삶의 질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라는 인식을 주입시켰고
일련의 보상과 처벌 메커니즘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매일 체크하고 외우게 했으며 잘하면 저녁밥을 더 주고 잘 못하면 굶기고 심하게 때렸습니다. 데이비드의 규칙으로 그들 부부는 지출이 줄어 좋았지만 욕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무리 적게 먹인다고 해도 아이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고민 끝에 부부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데이비드는 숲속에 있는 캠핑카로 아이들을 끌고 가서 문을 잠그고 못 나가게 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조금씩 음식을 챙겨주었습니다. 당시 아이들 중 제일 나이 많은 아이가 제니퍼였는데 이때 겨우 9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체질이 허약하여 도망갈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조던은 배가 고픈 나머지 양념과 얼음까지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살아남기 위해 온갖 힘을 다해 창문을 열고 나와 숲에서 나무니까 나무 껍질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체력을 아끼기 위해 24시간 내내 바닥에 누워 있었죠. 아이들은 하나같이 실제 나이에 비해 왜소했습니다. 데이비드 부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낀 돈을 여행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피자를 주문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쇼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갖은 방법으로 아이들을 학대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데이비드 부부는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많은 아이들을 친척과 이웃의 눈을 피해가며 학대를 한 것일까요? 그 누구도 데이비드 부부를 의심한 적이 없었을까요? 데이비드 부부는 더욱 충격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이들 부부는 결국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똑같은 옷으로 갈아입힌 후 버스를 빌려 디즈니랜드로 갔습니다. 그들이 정말 놀러 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은 디즈니랜드에 도착한 후 관광객들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과 말을 못하게 단속시켰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의 말을 어기게 되면 엄청나게 맞아야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아이들이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도록 했고 가장 밝게 웃는 사람은 그날 저녁 식사를 굶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면 그들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친척들에게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계정에도 사진을 올려 완벽한 부모라는 타이틀을 만들었죠. 아이들은 반항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까지 다녔던 제니퍼는 왜 반항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데이비드는 이미 큰딸에게 세뇌를 시켰습니다. 데이비드는 며칠간 제니퍼에게 아무런 음식과 물을 주지 않았으며 아이가 굶어 숨지기 직전에 다른 아이들을 관리해주면 맛있는 음식을 계속 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니퍼가 부모의 말을 어길 경우 조던과 다른 아이들을 괴롭힐 거라고 했습니다. 또 제니퍼가 도망쳐 경찰에 고소하면 조던을 숨지게 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또 집 뒷마당 문도 판자로 못을 박아버렸죠. 아이들은 1년에 한 번꼴로 사진을 찍어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더 역겨운 건 이 뻔뻔한 부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라스베거스에 간 적이 있었는데 비싼 돈을 주고 호텔을 예약해 사회자를 불러 결혼기념일을 축하했습니다. 또 아이들을 백댄서로 내세우고 하객들 앞에서 얼마나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말하게 시켰습니다. 부부는 일가 친척들을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돈을 쓰게 하고 싶지 않다며 직접 집을 방문하며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이들과 영상통화를 하려고 할 때마다 두 사람은 외출을 하거나 일하는 척을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3년의 시간을 통하여 아이들을 노예로 길들여 놓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원하는 것은 아이들을 말 잘 듣는 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 데이비드 부부는 돈을 헤프게 쓴 탓에 시골의 집까지 팔게 되었고 작은 캠핑카에서 살게 됐습니다. 집은 작고 아이는 많고 쓸 돈은 없고
이는 데이비드를 완전히 미치게 했습니다. 모두 한 방에서 살다 보니 간식을 보이는 곳에 두게 되었고 조던은 부모 몰래 훔쳐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부주의한 틈을 타서 음식을 조금씩 숨기기도 했습니다. 꼬리가 긴 탓에 결국 발각되었고 데이비드는 더 고약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데이비드는 제니퍼에게 매일 간식을 훔친 아이를 한 명씩 잡게 하고 잡지 못하면 제니퍼에게 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니퍼는 당연히 조던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악독한 데이비드는 아이들을 그룹으로 나누어 서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도둑질을 했는지 신고하면 보상으로 한 끼를 주겠다고 했고 또 3일 동안 맞지 않을 특권을 주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다 한순간에 원수가 된 아이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조던은 인생이 그냥 이렇게 끝날 것만 같아 한없이 슬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탈출할 기회가 나타났습니다. 2014년 데이비드는 마침내 새 직장을 얻게 되었고 다시 부유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데이비드 일가족은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로 이사하며 집과 승용차를 구매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본인의 방을 갖게 되었고 2층 침대였지만 전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이제 막 희망을 가지려고 할 때 무서운 상황이 또 닥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새 집 근처에는 이웃이 많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이웃 주민들에게 들킬까봐 아이들에게 낮에는 커튼을 꼭 쳐야 하며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명령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침대 위에 앉아 있어야 했고 화장실을 가려면 기어서 다녀야 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은 이전에 캠핑카에 있을 때보다 더욱 비참했습니다. 아이들은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잃었고 부모가 외출할 때만 몰래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조던이 너무 배가 고파서 간식을 훔쳐 이불 속에 숨어서 먹다가 아니나 다를까 고발당했습니다. 이번에 데이비드는 조던을 때리지 않았어요. 데이비드는 딸을 화장실로 끌고 가서 숨지기 직전까지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자식이 맞아서 숨지면 본인들에게도 불리했고 승진에도 영향을 미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멈추었죠. 그로부터 음식을 훔치는 아이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수갑과 밧줄로 침대 머리맡에 개처럼 묶는 벌을 내렸고 아이들의 활동 범위는 침대 주위뿐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쓰레기 더미에서 생활하게 됐는데도 데이비드는 방을 치우지 않았으며 아이들에게도 쓰레기를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복도 전체에 그리고 침실 바닥과 거실 소파까지 먹다 남은 배달 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욕실 사건을 겪은 후 조던의 정신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부모 몰래 큰언니 제니퍼로부터 말하기와 26개의 알파벳을 배웠고 글 쓰는 방법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뭉치는 것을 막기 위해 데이비드는 그들에게 일기 쓰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조던에게 살아갈 희망을 준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일과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였습니다. 그 당시 조던은 13살이었는데요. 소녀는 자유를 얻기 위해 우선 바깥 세상을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조던은 부모가 TV를 보고 있을 때 조심히 기어가 그들을 즐겁게 하며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재롱을 배운 조던은 곧 부모로부터 바비 인형을 얻게 됐습니다.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선물 받은 인형의 몸에 작은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큰언니와 상의한 뒤 재빨리 비디오 녹화법을 익혔고 데이비드가 아이들을 괴롭히는 장면을 몰래 녹화했습니다. 그녀는 자유를 얻기 위해 바깥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무릅쓰고 부모의 곁을 떠날 계획을 해왔습니다. 2016년 데이비드 부부는 휴대폰을 구매하여 말을 잘 듣는 제니퍼에게 아이들을 감시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은 10여 년간 자식을 통제해온 생활을 비로소 끝냈습니다. 아이들은 겉으로 서로를 고소하고 적대시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서로 사과하며 위로했습니다. 제니퍼는 조던에게 휴대전화를 주며 타이핑하는 방법과 인터넷 연결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조던은 휴대폰을 통해 저스틴 비버의 노래 영상을 처음 보게 됐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조던은 이 세상에 음악도 있고 꿈도 있고 웃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절망적인 생활에서 우상이 생긴 건 그녀에게 인생을 바꿀 전환점으로 만들어 주었죠. 하지만 TV로만 바깥 세상을 배우기엔 너무 부족했었죠. 저스틴 비버는 조던이 실제 세계를 알아갈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저스틴 비버를 따라 말하고 단어를 배우고 바깥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관찰했죠. 조던은 또 세상엔 여행을 하는 사람, 부모님과 잘 지내는 사람, 대학을 다니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살고 있던 집을 빨리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은 더욱 굳혀졌습니다. 우선 그녀는 생활 상식이 부족하고 집을 나간 적이 없으며 또 생존 능력도 없었습니다. 섣불리 집을 떠났다가는 잡혀올 가능성이 높았죠. 이런저런 생각 끝에 그녀는 인플루언서로 주목을 받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조던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가사를 쓰고 한밤중에 몰래 화장실로 들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작한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재생량은 2자릿수였고 팔로워는 1자릿수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중 오랫동안 지켜본 팬이 그녀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조던에게 희망을 주었는데요. 그 팬은 그녀에게 왜 밤늦게까지 노래를 불러요? 왜 집 화장실이 지저분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호기심에 조던은 자신의 삶을 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끔찍한 생활은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팬은 바로 조던에게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과 집을 탈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너무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기회를 기다리며 증거를 더 많이 수집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자 조던과 제니퍼는 경찰에 신고할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던이 방법을 찾던 중 우연히 부모들이 얘기하는 걸 듣게 됐는데요. 다음 주에 켄터키주로 이사를 갔는데 인적이 별로 없는 곳에서 아이들을 없앨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조던은 형제자매를 구하기 위해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도망칠 기회는 딱 한 번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만약 실패하면 데이비드에게 참변을 당하게 되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2018년 1월 14일 아침 6시 모두가 잠자고 있을 때 조던은 제니퍼의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일어나 근육이 위축된 다리로 아래층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그 당시 부부는 일어나기 15분 전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소리를 내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뛰쳐나가 경찰에 신고해야 했어요. 조던은 온갖 힘을 다해 창을 넘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깥 세상은 조던을 당황시켰고 어디로 가야 할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마당을 뛰쳐나와 거리에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만에 달리게 된 소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조던은 드디어 팬이 가르쳐준 대로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생전 처음이라 매우 긴장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긴장으로 가득 찼고 부모가 그녀를 쫓아올까봐 걱정했습니다. 통화가 되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비로소 좀 안정되었지만 곧 다시 공포에 빠졌습니다. 조던은 길도 몰랐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집의 위치조차 몰랐습니다. 드디어 14분 뒤 위치 추적을 통해 경찰 앤서니가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조던 일가족의 사건은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으며 바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데이비드의 13명의 아이들은 전부 어린아이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178cm의 성인 남자아이도 몸무게가 40kg도 안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거의 스톡홀름 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데이비드 부부는 14가지 중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증거가 확실했는데도 데이비드는 법정에서 항변을 했었죠. 부부는 법정에서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게 너무 가슴 아팠다며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분노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두 부부가 체포된 뒤 반평생을 갇혀서 생활해온 아이들이 부모를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사정하는 편지를 적어 법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5년 후 석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조된 아이들은 모두 복지시설을 통해 새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2021년 조던과 제니퍼는 아이들을 대표하여 공포의 집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과거를 직면하고 본인들이 겪었던 일을 사회에 공개했습니다. 조던은 드디어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에 염색을 했으며 원하는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3살인 제니퍼도 정부가 제공한 작은 집에서 고양이와 토끼를 키우며 살게 됐습니다. 또 현지에서 캐셔일도 시작하였죠. 사람들이 봤을 때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제니퍼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에 걸쳐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부를 했고 항상 미래의 삶은 아름답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모두 자신만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남동생 중 한 명은 혼자 아파트를 얻어 자전거를 배웠고요. 또 몇 년 동안 공부하여 인근 대학의 소프트웨어 공학과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동생은 졸업 후 프로그래머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했고 회사를 다니면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했죠. 또 한 명의 여동생도 대학 입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다니며 본인만의 취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고 미국 사회에 아동보호법 빈틈도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의 부패와 낙후를 폭로했습니다. 더 나은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제니퍼와 조던은 가장 어렵고 감동적인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들은 고난에 직면하여 영원히 포기하지 말 것을 연설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단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영상 제작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